네, 그러면 잘 지내셨나요? 2주 동안? 3주 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다 이제 못다한 요 평가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인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가장 쉽게는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기냐 아니냐 요것만 맞추면 되는 프로블럼에서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100명의 사람들을 저희가 한 70명은 트레이닝, 30명은 테스트로 나눠서 70명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됐든 어떤 모델을 학습을 해서 이 30명, 우리가 따로 빼놓은 30명에 대해서 얼마나 맞았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한 1000명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이거를 900명,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100명이라고 하면요, 100명 중에서 예를 들면 한 90명의 사람을 맞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90%의 결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저희가 그 전에 배우고 있는 이 아웃라이어 디텍션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아웃라이어 디텍션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 굉장히 소수의 파지티브 클래스, 그러니까 그 클래스, 그러니까 기냐 아니냐의 그 비율이 굉장히 좀 적을 때, 그래서 한 97명이 정상이고 예를 들면 3명만 어떤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웃라이어 디텍션 문제처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모델을 학습할 때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이 모델에 대해서 그냥 다 정상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때는 정확도가 무려 97%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맞았느냐 틀렸느냐의 개수를 세면 뭔가 이제 좀 맹점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다른 형태의 매저 평가 방법으로서 얘기를 하는 게 이 프리시전 리콜, 그 다음에 F1이라고 하는 매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전 리콜 F1 매저 요거는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인 경우, 예를 들면 이 그러니까 정상이 보통 저희가 네거티브라고 부르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이냐 악성이냐 하여튼, 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 3명이 포지티브 클래스에 해당한다고 보면요, 이 3명 중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이제 좀 상황을 바꿔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제 실제로 음성, 실제로 양성, 그리고 클래시파이어가 판정,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판정받기를 음성으로 판정받은 거, 양성으로 판정받은 거, 이렇게 그러면 실제 경우에 음성, 양성, 그리고 판정받은 경우 음성, 양성의 이 4가지 모든 조합을 만들어서 이 100명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람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한 사람들을 여기에 하나하나 이렇게 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실제로 음성이었고 판정도 음성이라고 받았어. 그러면 여기 바를 정자 하나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엔 또 두 번째 사람도 역시 실제 음성, 판정 음성. 그 다음엔 또 어떤 사람은 실제 음성인데 이렇게 좀 어떻게 해서 양성으로 판정받았다면 여기 이제 하나를 세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100명을 이 4개의 칸 어딘가에 다 기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숫자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82명, 그 다음엔 여기가 한 5명, 그 다음엔 여기가 총 100명이 합의돼야 되니까 어딘가에 한 번씩만 배치가 됐을 테니까 이제 한 7명, 6명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이제 의미는 이제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그 전에 이제 따지던 accuracy 혹은 정확성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 이 4개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분자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 바로 실제로 맞은 애들이니까 요거 2개가 됩니다. 맞은 애들이니까 요거 2개가 됩니다. 근데 아까
아까 같은 경우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 97명 정상이고 3명이 실제로는 양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지티브 플러스 실제 판정 마이너스 플러스 일 때에 자 실제로 97 그냥 클래스파이어가 무조건 다 음성이라고 하는 경우는 실제 97명은 다 97명 다 음성으로 받겠죠. 근데 실제로 음성인 애들을 양성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 클래스파이어는 무조건 다 음성이라고 얘기를 해주도록 뭔가 학습이 됐다고 치면, 그럼 실제로는 양성인데 판정받기로는 또 음성인 애들이 여기가 3명이 되죠. 그 다음엔 여기는 또 이렇게 0이 됩니다. 즉 클래스파이어 입장에서 보면 뭐든지 간에 관계없이 나는 무조건 그러니까 양성이라고 판정하는 애는 한 명도 없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액큐러시를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를 보면 저희가 방금 봤듯이 이제 100분의 97이라고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맞은 애들은 요거와 요거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요거 두 개의 합이 실제로의 액큐러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97%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조금 더 제네럴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총 합은 100입니다. 이거 개수를 다 합하면 100이 되니까요. 그 다음엔 82 플러스 5가 이렇게 나옵니다. 즉 대각선이 실제로 맞은 애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한 89%가 나왔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러를 보시면 그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제로는 양성인데 음성이라고 판정했을 경우와 실제로는 음성인데 양성이라고 판정했을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약간 서로 다른 형태의 에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에러를 좀 고려를 해갖고 저희가 따지되 어떻게 따지냐 하면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정상인 애들 어차피 음성인 애를 음성으로 얼마나 잘 판단했느냐는 우리는 별로 그러니까 좀 신경을 좀 안 쓴다라고 치고요. 실제로 어떤 병이 있는 사람, 병이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몇 퍼센트 진짜 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암 환자가 100명이 왓슨한테 가서 왓슨이 그 중에 80명만 암이라 그러면 나머지 20명은 뭐 치료도 못 받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그거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 여기 테이블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실제로 암이 혹은 병이 있는 사람은 바로 6 플러스 5가 됩니다. 즉, 이 두 개가 곧 실제로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총 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양성이라고 편정한 애는 5명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예를 들면 한 11분의 5 해갖고 얼마가 되나요? 한 44% 정도 됐다라고 치면 이거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환자 중에 왓슨이 44%만 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매저가 있고요. 그 말은 자 이게 여기 중에서 요거의 비율을 따진 겁니다. 그죠? 얘는 우리는 상관 안 한 거고요. 얘는 어차피 음성을 한 건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또 하나 저희가 따져볼 수 있는 매저는 뭐냐면 이것 중에 이겁니다. 즉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 암인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처음에 암 환자 100명을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실제로 암이 있는 환자 100명을 데려다 놓고 왓슨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왓슨이 진료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왓슨한테 뭐 그러니까 암이 실제로 있어서 온 사람과 아닌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왓슨이 진단을 한 사람 중에서 왓슨이 양성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 중에서 진짜 양성인 경우, 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 그러니까 순서가 약간 뒤바뀐 건데요. 아까 경우랑 그러니까 왓슨이 암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암이냐 아니냐는 몇 퍼센트의 비율로 진짜 암이냐 아니냐일까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아까는 암 환자인 애들만을 데리고 이제 와서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지금은 일단 왓슨이 암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만을 이렇게 따로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아까랑은 달리 이제 요거가 됩니다. 그래서 총 합이 총 7 플러스 5가 됩니다. 이게 곧 판정을 하기를 양성이라고 판정을 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 양성인 어떤 비율, 진짜 양성 맞게 판단한 비율, 이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숫자가 이렇게 다르듯이 12분의 5니까 뭐 네, 얼마 나고요? 뭐
한 35% 나왔다고 치시면요. 네. 이러면 이제 이것분의 이거가 네. 또 있고 또 아까는 또 이것분의 이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매저. 즉, 이 네 가지의 모든 가능한 경우 중에 얘는 우리가 아예 고려를 안 한 거죠. 왜냐면 얘는 음성은 음성이라고 하는데 아예 빼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중에 이렇게 중에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매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리시전과 리콜이라고 부르고요. 프리시전이 뭐냐면 바로 이게 이제 프리시전이라고 프리시전이라고 부르고 얘를 이제 리콜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리콜이 이제 뭐냐면 그 약간 좀 유치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도 이게 참 굉장히 교수 되기 전에는 저도 그냥 외우기를 거의 포기하고 있다시피 한 거였는데 개념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어느 게 어느 건지 좀 잘 기억을 못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르치려다 보니 이게 저도 좀 잘 알아야 되고 헷갈리지 않게 이걸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리콜은 뭐냐면 혹시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 계시면 이제 리콜이 이제 뭔지 이제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리콜 리콜이 이제 그 그림이 좀 제대로 된 게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네. 막상 그림을 찾으려고 하니 리콜이 이제 뭐냐면요 이제 적진 깊숙이 이렇게 가서 싸웁니다. 근데 우리 그러니까 약간 스파이를 하나를 보내갖고요. 그 스파이는 순간 이동을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유닛입니다. 특수 기술이. 그리고 우리 편은 다 그냥 우리 진영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다가 스파이 한 명이 특수 기술을 가진 스파이 한 명이 저기로 가서 이제 딱 적진에 딱 깊숙한 곳에 예를 들면 청와대면 청와대 안에 쏙 숨어 들어갔고 여기다가 여기 있는 100명을 순간이동을 뽕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청와대 그 방어병을 다 뚫지 않고 100명이 다 이렇게 무혈로 이렇게 청와대를 입성을 100명이 싹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리콜 그러니까 이제 소환하다 이런 개념이고요. 이 소환하는 게 이제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막 좀 빠르게 막 움직여야 되고 이러는데 이 소환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기 이제 우리 편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여기가 뭐 청와대입니다. 비율은 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뭐.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명 특수 기술을 가진 애가 딱 적진에 침투해서 리콜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진지의 지도를 다시 찍어갖고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리콜의 이제 어떤 기준은 실제 암 환자 중에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시전은 뭐냐면 이제 리콜은요 근데 좀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저희는 여기 뭐 예를 들면 청와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적군이 여기 한 명 왔든 아니면 뭐 100명이 왔든 실제로 진짜 적군 여기에 있던 애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단지 지금 한 명 왔다 100명 왔다만 지금 그게 중요하지 여기서 몇 퍼센트가 왔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매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게 이제 좀 저희가 느낄 때 이제 정확도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도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왓슨이 이제 왓슨의 정확도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그 정확도를 평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때는 이 전체 암 환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 있는지 트루 암 환자 몇 명이 있는지 이건 어차피 잘 모르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선책은 뭐냐면 일단 왓슨이 암이라고 한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 중에 진짜 암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는지. 그러니까 왓슨이 10명이나 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화들짝 놀라서 이제 막 10명이나 되니까 이제 뭐 밤샘 근무를 해갖고 얘들 다 치료하려고 봤더니 알고 보니 뭐 7명은 예를 들면 암이 하나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왓슨의 정확도는 우리가 느끼는 정확도는요. 왓슨의 정확도는 30%인 거죠. 왜냐하면 왓슨이 암 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에 70%는 다 암이 아닌 거고 30%만 암인 거니까. 그래서 이거 저희가 느끼는 정확도 왓슨이 갖다 준 결과, 파지티브라고 갖다 준 결과 중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정확도라는 게 곧 이게 프리시전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게 높으면 저희 입장에서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그렇죠. 10명이 다 갖고 왔는데 그 10명 뭐 다 암 환자면은 100%의 정확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왓슨이 암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 여기에 있었으나 이쪽으로 소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나중에는 알지. 그 사람이 뭐 한 5년 후에 야 그때부터 내가 암이 있었대 해갖고 그때 네가 오진한 거 아니야. 그때서나 알지. 지금 당장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들이 이제 요 리콜이라고 하는 메저고요.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떤 보기에 어떤 느껴지는 그 정확도, 즉 왓슨이 암이라고 한 애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확도가 이제 프리시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서 보시는 이 왓슨이 암이라고 한 애들, 판정을 플러스라고 한 애들 중에 진짜 플러스인 애가 네, 판정을 플러스라고 하는 애들 중에 진짜 플러스가 몇 퍼센트인가. 이게 이제 프리시전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 굉장히 단순한 예제로 돌아오시면 이때는 네, 이게 좀 그런데 이거는 좀 다 네, 여기를 예를 들면 1 0 이렇게 해보시면요. 자, 이 경우는 프리시전은 몇 프로일까요? 프리시전은 몇 프로일까요? 네? 자, 25%, 100%. 네, 100%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왓슨이 몇 명을 암이라고 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요거죠. 한 명을 암이라고 했는데 그 한 명이 진짜 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 프리시전입니다. 저희가 느끼기에. 근데 리콜은 몇 퍼센트일까요? 이것분의 이거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모르지만 3명의 진짜 암 환자는 얘가 제대로 소환을 못한 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리시전 리콜이라는 메저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정확도를 따지는 방식이 존재하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어떤 중간값으로 이제 저희의 정확도를 종합적인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게 그게 곧 F1 메저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두 개를 그냥 단순하게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25%가 이게 리콜, 네, 이게 리콜이었고요. 프리시전은 100%가 나왔죠. 그럼 두 가지 평균을 내면 뭐 125 나누기 2 해갖고 이제 62.5%가 뭔가 프리시전과 리콜의 그냥 중간값이 되겠죠. 저런 식으로 이제 평균을 내서 쓰는 거가 이제 F1 메저인데요. F1 메저인데, 자, 근데 F1 메저가 정확하게 이렇게 평균을 내는 건 아니고 평균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내고요. 그 평균은 무슨 방식으로 내느냐?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산술, 기하, 조화 평균 중에 조화 평균의 방식으로 이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이 25%와 100%를 조화 평균을 내 갖고 이제 그 종합적인 어떤 평균 매저를 뽑는 게 그게 F1이고요. 그 조화 평균의 특성을 저희가 한번 상계를 시켜 보시면 산술, 기하, 조화 중에 그 두 개 숫자가 있을 때 뭐 다 아시죠? 산술, 기하, 조화 평균의 의미는 산술 평균은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고, 뭐 그다음에 기하 평균은 4와 뭐 16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평균은 10인데 기하 평균을 내면 4 곱하기 16을 해갖고 스퀘어 루트를 취합니다. 그죠? 그럼 이게 64, 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 조화 평균은 어떻게 하느냐? 조화 평균은 일단 4분의 1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해서 이걸 두 반으로 나누고 이거 분의 1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역수의 평균을 낸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하는 게 조화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그냥 산술 평균은 10이었고 기하 평균은 8이었고요. 이 평균은 한 예를 들면 한 6쯤 됩니다. 뭐 이상한데요? 4와 아까 또 하나 숫자가 16이었죠. 네. 18, 그다음에 한 6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그래서 이제 그 부등식 중에 조화 평균이 가장 작고, 그 다음 중간이 기하, 그 다음에 산술 평균이 가장 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는 방식을 조화 평균을 쓰면요, 어떻게 되냐면 더 값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값 중에 더 작은 값에 치우친 평균을 내주는 것이 조화 평균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리콜과 프리시전 25%, 100% 이렇게 나왔으면 이 두 개를 대충 62.5%라고 하면 좀 너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낮은 값, 그러니까 좀 퍼포먼스가 안 나온 두 가지 중에 나빴던 그 매저를 좀 더 우리의 평균에 많이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경우 그냥 산술 평균은 62.5%가 나오지만 조합 평균을 내면 예를 들면 한 뭐 48%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조합 평균은 그냥 산술 평균의 훨씬 작은 값이 되되,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럼 어떨 때 이제 이 조합 평균이 그래도 좀 크냐? 예를 들면 이 25와 100을 예를 들면 한 50과 75라고 하면요, 이때는 산술 평균은 62.5로 똑같습니다. 50과 75의 산술 평균은 62.5랑 똑같은데, 이거의 조합 평균을 내면 어쨌건 평균이라는 거는 두 가지 값의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합니다. 뭐 평균이 3과 8의 평균이 뭐 1이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조합 평균, 기하, 산술 평균 모두 다 두 개 값의 사이에 있는 값을 주되, 네, 62.5보다는 조금 작은 값인 이거는 뭐 한 55% 정도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높은 값을 주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합 평균을 낸 것을 우리가 F1 매저라고 부릅니다. 네, F1 매저. 그래서 혹시 뭐 어떤 뭐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평가한 어떤 그런 머신러닝 관련해 갖고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애큐러시 말고도 클래스가 이렇게 좀 밸런스가 확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럼 정확도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경우처럼 그냥 굉장히 트리비얼하게 그냥 다수의 클래스로 그냥 100%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정확도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맹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맹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프리시전, 리콜, 그 다음엔 그거 두 개의 어떤 조합 평균의 버전인 이제 F1 매저를 쓴다는,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 이제 세 개 모두 0에서 100%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아마 지난번에 이제 대부분 이제 멀티베리어 가우시안까지 설명을 해서 거의 네, 그냥 뭐좀 짜잘한 내용들이 있는데 과감하게 그냥 네, 스킵을 하고 그때 이제 메인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숙제는 어떠셨나요? 숙제 해보시면 하시나요? 너무 쉬우신 분 계셨나요? 다 아는 분? 두 번째는 조금 양이 조금 그래도 좀 있었을 거, 양이 좀 많았을지 모르겠는데요. 다 해서 내시긴 하셨죠? 네. 네. 일단 사실 지난 주말에 지금 하고 계시는 요 과정에 이제 후기 대학원 면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셨을 당시에는 그 경쟁률이 얼마나 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 전까지는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 2.5대 1 됐었습니다. 경쟁률이. 네. 그래서 참, 네.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최초를 면접을 제가 이제 그걸 했는데 뭘 기준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좀 하여튼 관심이나 이런 좀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꼈는데, 또 저 나름대로는 또 이 강의를 하면서 좀 조금 약간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요즘은 공부를 꼭 이렇게 돈 내고 이제 대학교나 아니면 어떤 특정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내가면서 들을 필요가 최소한 이쪽 머신러닝,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이런 쪽은 좀 많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좋은 그 자료들이나 온라인 강의들이나 그런 게 너무 넘쳐나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 스스로 또 의미를 좀 찾는 것도 좀 그런 것도 좀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저희는 그 앤드류 강의를 쭉 쫓아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집에서 그냥 들으셔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어 강의라는 게 조금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 스스로도 조금 더 이제 직관적이고, 그래도 좀 더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게 좀 설명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스탠포드의 가장 내노라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공부하기에는 정말 쉬워져서 뭐 혼자서 이제 하시기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인데, 또 동시에 또 그런 질문도 또 있더라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 무슨 예술을 하시고 뭐 그런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그러니까 저기 신문회사인가 뭐 그런 데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뭐 빅데이터 어쩌고 뭐 마이닝 해갖고 뭐 빅데이터 분석해서 뭐 사람들의 성향 같은 거나 뭐 아니면 요즘 뭐 대선이면 그런 것들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 뽑고 이런 것도 많이 해볼 법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측면에서 뭐 많이 좀 활용을 해보고 싶은데, 무슨 예술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이런 쪽에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거기서 면접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자료들이 이렇게 많은데 평소에 혹시 뭐 어떻게 준비를 하셨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으신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본인 스스로의 어떤 관심의 정도, 뭐 약간 얼마나 좀 뭔가 좀 진지하게 뭔가 좀 하실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척도로 그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그분 같은 경우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는데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랑, 뭐 예를 들면 이 강의부터 한다 그러면 여기도 뭐 당장 매트랩으로 뭐 숙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무것도 뭐 이렇게 지식이 좀 없고, 그래서 뭔가 좀 잘 짜야지 뭔가 커리큘럼 같은 게 뭐 학교 가면 이제 그나마 좀 있는데, 당장 뭐 여기저기 많죠. 근데 자기가 뭐부터 해야 되고 이런 순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참 뭐 나름대로 참 그런 고민이 있을 법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네, 그래서 참 뭐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뭔가 질문이나 뭐 네, 그러니까 요 강의뿐만 아니라 뭐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도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궁금하시고, 딥러닝 쪽은 그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분 중에 이제 그 모두의 딥러닝이라는 강의를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신 홍콩 가게되어 있는 김성훈 교수라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강의가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도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굉장히 그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그냥 여기에 모두를 위한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김성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요 밑에 게 이제 시즌 1 해갖고 이제 딥러닝의 기본 해갖고 아주 그래도 최대한 쉽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 쫓아가시면 뭐 딥러닝도 그냥 잘 배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이게 좀 코드까지 좀 쫓아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뭐 텐서플로우 실습 반, 뭐 강의 반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딩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또 존경스러운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최대한 뭐 좀 잘 쫓아가시고 하면 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 또 텐서플로우 말고 요즘은 또 이 텐서플로우 자체도 또 이건 참고로 구글에서 만든 이제 딥러닝용 라이브러리인데 이것도 좀 사실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핫한 모델이 이제 뭐 또 그냥 또 정보 삼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파이톨치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톨치라는 게 역시 파이썬에서 돌아가는 딥러닝 라이브러리고, 요즘 어떻게 보면은 한시적이긴 할지 모르지만 이제 텐서플로우보다 더 최소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파이썬 어느 정도 기본을 좀 하시면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그냥 라이브러리 뭐 한두 줄 그냥 그거 하면 이제 깔리고만 이러고, 이런 튜토리얼 찾아서 이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예제들에 대한 코드들이 다 있고, 실제로 좀 최신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저런 어떤 페이스북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뭐 공부하시기에 뭐 필요하신 거나 뭐 뭘 공부해야 될지나 뭐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좀 뭐 이메일로든 아니면 여기서 뭐 그냥 편하게 여쭤보시든 하시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주된 어떤 내용이 뉴럴넷으로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딥러닝은 뭐 뉴럴넷을 쌓은 거고요. 뉴럴넷 자체는 뭐 간단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뭐 딥러닝이 어느 카테고리에 이제 위치해 있는가를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게 있고요.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좀 초점을 맞춘 어떤
훨씬 더 큰 틀에서의 어떤 그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기계학습, 그러니까 데이터를 잔뜩 넣어줘서 뭔가 이제 학습을 시키는 형태의 기계학습이라는 세부 분야가 있는 셈이고요. 그 중에 이제 딥한 그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우리의 학습 모델로 사용을 한 게 딥러닝이 됩니다. 뭐 이렇게 그냥 빅픽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그냥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딥러닝이 그러면 요즘 왜 떴냐 뭐 많이 여기저기서 또 그건데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많아져서 이제 좀 그게 되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도 이제 잠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머신러닝 이게 데이터 숫자라 그러면요 데이터의 숫자라 그러면 일반 머신러닝 알고리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쓴다 그러면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성능이 저희가 말하는 성능은 언씬 데이터에서의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성능을 낼 거냐 그 정확도가 여기가 뭐 100%라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쓴다 그러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많이 주면 줄수록 이렇게 성능이 당연히 일반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얘네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넣어줘도 선형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한 거는 예를 들면 한 75%가 한계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딥러닝 같은 경우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냐면 처음에는 학습이 오히려 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한 100개쯤 있을 때는 오히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딥러닝이 아니라 뭐 딥러닝 할아버지가 와도 한 65%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 이상이 된다. 총 1000개가 이상이 넘어간다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다다를 수 있는 최대 성능이 뭐 한 88%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9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데이터가 이 정도밖에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데이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져서 데이터를 많이 이제 축적을 하고 봤더니 그거에 상응해서 성능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모델이 이제 딥러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데이터를 옛날에는 그냥 그 인텔이 만든 CPU에서 그리고 그 CPU를 메인 어떤 그 주된 컴포넌트라는 저희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서 학습을 할 때는 뭐 총 100시간이 걸렸었는데 이거를 이제 게임을 잘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GPU를 사용을 해서 뭔가 학습을 해봤더니 이게 2시간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한 50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게임용으로 만들어 놨던 GPU를 가지고 저걸 한번 돌려봤더니 100시간이 2시간이 갑자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많은 데이터와 이제 그 복잡한 딥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딥러닝이 실제로 뭔가 우리가 그래도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시간에 트레이닝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측면에서도 옛날에는 여러 가지 학습이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을 야금야금 조금씩 이제 해결을 해 나감으로써 자잘한 테크닉들이 붙으면서 이제 좀 해결이 돼서 요 3박자 알고리즘이 조금씩 임프루브되고 이제 데이터가 받쳐주고 계산 어떤 그 학습 능력 그러니까 GPU를 통해서 이제 계산 속도도 빨라지고 요 3박자가 잘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이제 딥러닝이 이제 그 각광을 받게 됐고요. 참고로 딥러닝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쓰이는 여러 가지 예제들은 뭐 뒤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스피치 레코그니션이 가장 선두 분야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한 2-3년, 3-4년 전부터 딥러닝이 이런 스피치 레코그니션에는 이미 저희가 쓰는 스마트폰에 다 장착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영상 인식, 뭐 얼굴 인식, 페이스북에서 얼굴 인식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기계 번역도 요즘은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에 뭐 파파곤지 뭔지 이런 것도 다 딥러닝을 써서 이제 기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분야들이 있고 요새는 뭐 음성 합성도 하고 아까 그 비디오에서도 잠깐 보셨듯이 그냥 한 사람이 읽은 메시지 한 단어를 내가 싹 바꿔치기 하니까 그 사람이 읽은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그 단어를 자연스럽게 읽어주는 뭐 그런 것도 또 해주고 네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그냥 재미삼아 이제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것도 다 요즘은 되는 것도 이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뭐 이런 사진 한 장과 뭐 이거 고흐 사진인가 뭐 그거를 이런 고흐 사진 한 장 넣어줬더니 이 사진이 이제 이렇게 바뀌고요. 이거는 실제로 뭐 이게 이제 이게 굉장히 계산이 이제 힘든 과정인데 한 장 사진 이렇게 바꾸는데 한 1시간 기다려야 된다면 이것도 이제 알고리즘을 빠르게 하는 측면으로도 많이 이제 좀 개선이 되어져서 요즘은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비디오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바꿔줍니다. 네. 그렇고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옛날 뉴럴넷이 한동안 떴다가 확 죽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계속 뉴럴넷을 쭉 해서 지금의 이제 성능을 좀 끌어올리게 된 어떤 형분. 그래서 뭔가 이 사람 좀 약간의 교훈 아닌 교훈은 좀 너무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좀 자기가 좀 믿는 아니면 자기가 하는 한 우물을 좀 파서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참고로 이 앤드류 융이라는 사람이 저희가 쓴 그 저기 강의 자료 그 콜세라 그 머신러닝 그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렉처들이 있고 이 제프 힌튼이라는 사람의 이제 온라인 렉처도 존재하고 게임에서도 적용된 거 뭐 이제 알파고도 이제 왜 저희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그래도 조금은 이제 저희가 배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엔 뭐 이렇게 이 부분이 뭐 고양이다, 이 부분은 TV다, 뭐 이런 것도 다 요즘은 디텍트를 하고, 그 다음엔 또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이미지가 좀 흑백 이미지라 좀 재미없긴 하지만 이런 거를 plane flying in the sky라는 plane flying in the sky with the landing gear down. 여기 바퀴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마치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텍스트를 이 사진 한 장만을 가지고 이제 이제 이런 딥러닝 모델이 이런 단어를 막 생성을 해냅니다. 사실 이 모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사람들한테 많이 좀 주목을 좀 받게 됐고요. 이거는 그리고 한국 분이 하신 겁니다. 이 요시아 벤지오 밑에서 나온 박사를 하신 이제 지금은 이제 뉴욕대 교수로 있는 분이 이제 하시고 어떤 웍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도 뭐 이런 영어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이거는 프랑스어인가요? 뭐 이런 걸로 다 바꿔주는 것들을 이제 딥러닝으로 하게 되고 이것도 아마 저희가 한 3주 후쯤에는 배우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배경은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뉴런에서 좀 배워보시면 처음 슬라이드들은 뭐 하여튼 다 많이 여기저기 나오는 슬라이드들이라 뭐 네, 하여튼 제 강의가 아니어도 뭐 넘쳐날 겁니다. 이 비슷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게요. 그래서 이제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희가 좀 많이 커버를 한 것과 비슷합니다. 혹은 이제 로지스 리그레션과 이제 굉장히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두 개의 이제 인풋 정보를 가지고 이제 아웃풋을 바이너리 아웃풋을 내자. 그러니까 뭐 사람의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예를 들면 사람이 뭐 특정 질병이 있을지 없을지를 예측을 하자. 0이냐 아니냐, 기냐 아니냐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리니어 모델은 이렇게 됩니다. 상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3 플러스 5x1 마이너스 2x2 뭐 이게 우리의 리니어 모델이 되고 이게 0보다 크면 얘는 기다. 0보다 작으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이게 비록 이 리니어 모델이 이런 게이트 뭔가 이제 뭐 AND OR 게이트, 이 바이너리 로직 게이트랑은 상관은 없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이 뉴런넷을 가지고 학습을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AND 게이트, 그러니까 x1과 x2가요 키나 몸무게처럼 복잡한 숫자를 가진 게 아니라 0 혹은 1만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 개가 0일 때 혹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모두 1일 때 AND 연산을 해갖고 바이너리 그 AND 연산으로 두 개가 1일 때만 1이 되도록 하는 모델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면요. 그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이런 리니어 모델 대신에 마이너스 0.8 플러스 0.5 x1 플러스 0.5 x2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이게 0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 개수를 저희가 어떻게 구하는지는 이제 이게 학습 과정이 되는데 어쨌건 이런 모델을 누군가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이게 곧 AND 게이트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 0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0.8이 나오죠. 그러니까 0보다 작으니까 0. 0, 1을 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0.3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역시 여전히 0보다 작으니까 이제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1, 2를 넣으면 이젠 마이너스 0.8 플러스 0.5의 2배인 1이 돼서 이게 0.2가 나오니까 그래서 비로소 이제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ND 게이트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고요. OR 게이트도 역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마이너스 0.3, 0.5, 0.5라는 개수를 써서 만들면 이제 OR 게이트가 구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로지스 리그레션에서도 배웠던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피처 스페이스는 뭐냐? 바로 0, 1 혹은 0 혹은 1을 가지는 첫 번째 디멘전은 x1과 x2로 이루어진 이 2디멘저널 피처 스페이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보다 0보다 큰 부분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1이 되고 이 나머지 경우는 다 0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5는 아까 여러 가지 그게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니어 모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기울기도 바뀌고 y절편도 바뀌죠. 그러면 이 경우도 역시 그 엔드 게이트를 정확하게 구현을 해내는 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오어 게이트 같은 경우 아까 예를 들은 이 모델 같은 경우 이제 여기에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게 요런 하나의 리니어 모델 그리고 요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로지스틱 펑션의 이런 하드한 이런 어떤 이런 스텝 펑션처럼 있는 경우에 이 하나를 가지고 요 엑소아 게이트라는 건 뭐냐면요 익스클루시브 오아입니다. 오아는 오아인데 오아가 원래 0, 1, 1, 1이었죠. 근데 익스클루시브는 상호 베타적인 오아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를 때 1과 0, 0과 1, 1대 1을 내고 1과 1일 때는 이게 상호 베타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가 않고 서로 같게 되니까 이 경우는 이제 여기가 0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레이블로 보면 1,0은 1이 되고 0,1은 1이 되고요. 1,1과 0,0은 각각 다 0을 내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이런 어떤 리니어 모델을 만들어서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디시전 바운더리를 어떻게 해도 이 경우를 다 만족시키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원래는 요거 하나짜리의 모델이나 아니면 또 요거 하나짜리 이런 모델을 썼는데 이걸 이제 두 개를 쓰고 이거를 또 인풋으로 하는 두 번째 모델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한 층을 더 쌓았더니 그래서 멀티 레이어의 어떤 이런 모델을 구성을 했더니 이 경우는 이제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엔드 게이트, 얘를 오아 게이트로 하면요. 엔드 게이트로 하면 이제 네. 그거에서 이제 그 코에피션트를 요렇게 쓰고 났더니 이 경우는 이제 네. 5화일 때는 요렇게 주고 1을 그 다음엔 AND일 때는 요렇게 주는데 요 두 개의 각각의 조합들에다가 이 모델을 썼더니요. 이 모델을 썼더니 비로소 요 두 개일 때만 이제 1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어떤 그 하나를 더 쌓았더니 뭔가 리니어 모델로는 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게 되고요. 지금 요게 좀 그래서 좀 나름대로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는 굉장히 간단한 리니어 모델일 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어떤 그 이런 식의 이제 스텝 펑션이나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 같은 거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또 리니어 모델을 하나를 더 만들었더니 그 다음 모델로서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이상한 그러니까 멋진 바운더리 우리가 원하는 뭐 이상한 바운더리를 복잡한 바운더리들이라도 문제없이 척척 만들어내는 모델을 이제 생성할 수가 있더라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저희 그 머리에 있는 그 뇌에 있는 그 어떤 이런 뉴런이라는 모델과 이제 뉴런이라는 어떤 그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물학적 어떤 단위 구조와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머릿속에 신경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 하면 여기에 뭔가 이게 뉴클리어스 이게 뭐 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렇게 뭐가 막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저희의 이게 감각 뉴런이다, 운동 뉴런이다,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 감각 뉴런은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눌렀다 그러면 여기서 아프다라고 하는 뭔가가 신호가 요런 구조가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네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딱 이렇게 뭐 뜨거운 걸 대갖고 이렇게 D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D면 이게 왜 저희가 D느냐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게 D여서 그러니까 되자마자 바로 우리가 뛸 수 있으면 그냥 안 뛰겠죠. 근데 되고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D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각이 이렇게 딱 그래서 뜨거워 이렇게 계속 정보를 타고 올라와서 뜨거우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떼야겠구나라고 하면 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또 때가 여기까지 와갖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혹은 여기 있는 관절에 와서 이 운동 뉴런을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정보가 또 이렇게 또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봐도 그냥 실제로 한 대충 50cm, 왕복 50cm의 정보를 우리가 이동을 뭔가 생물학적 무슨 전달 물질을 갖고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그 접점들은 바로 이런 것처럼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여기서 이게 뭔가 뜨겁다라는 정보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뜨겁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보가 또 다른 정보도 막 종합이 돼서 여기서 어떤 정보가 또 이렇게 뭔가 그냥 뜨겁다는 정보만 그냥 전달해 줄 때도 있지만 뭔가 좀 복잡한 정보들을 좀 잘 조합을 해서 그 다음으로 넘겨줘.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눈으로 이렇게 볼 때 눈 한쪽에서 요만큼은 뭔가 회색이 보이네, 저만큼은 뭐 저기 나무색이 보이네, 뭐 이런 색깔이라든가 어떤 쉐입, 저기 네모가 있네, 이런 정보들이 뭔가 이 눈 근처에 있는 신경들에서 그런 정보들이 조합이 돼서 그런 게 또 이렇게 정보들이 조합이 돼서 저건 책상인 것 같네, 지금은 내가 강의를 하고 있구나, 내가 말조심을 해야겠구나, 뭐 이런 어떤 좀 더 고차원적인 판단이나 어떤 지각들이 좀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또 모델링을 해보니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의 인풋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얘네들이 인풋으로 어떤 형태로 조합이 되어져서 여기서 콩짝콩짝 조합이 돼서 그 다음에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전달을 해줄 때 이게 뭐 비슷한 얘기를 아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달해줄 때 한 뉴런이요. 아무리 그 자기랑 연결되어져 있는 그 저기 손을 잡고 있는 이런 어떤 주변 뉴런들로부터 정보를 세게 막 받아도요. 내가 그 다음 뉴런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보의 양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100이라는 정보, 이 사람이 뭐 500, 700, 뭐 이렇게 뭐 한 총 뭐 몇 천이 되는 정보를 받았어도요. 내가 낼 수 있는 정보량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연료를 막 주입을 받아서 뭐 자동차도 뭐 아무리 풀 악셀을 밟아도 할 수 있는 가속이 이제 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풀 악셀에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실제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정보의 양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있되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풀 악셀을 아무리 내봐야 어떤 값 이상의 어떤 출력은 낼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이런 시그모이드 펑션을 그래서 저희가 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본따서 이제 이런 인공 신경망, 인공 artificial neural network를 만들게 되고요. 인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히든 레이어가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 투 레이어 뉴럴 인풋은 뭐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요. 이제 인풋 다음부터 투 레이어 뉴럴 넷이라고 하거나 히든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 히든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좀 보여드렸을 텐데요.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상기시켜서 보시면 오늘 이제 지금 제가 드렸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상기를 시켜 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요게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엑소와 문제에 어떻게 보면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더 약간은 더 일반화된 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0이고 이게 여기에 이제 원점이 있는데 이게 뭐 1이 0이냐 1이냐를 그냥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로 이렇게 변환을 한 겁니다. 그럼 어쨌건 이런 경우 이 1사분면과 3사분면은 뭔가 파지티브 레이블을 내야 되고 2사분면과 4사분면은 네거티브 레이블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하나의 리니어 모델로는요. 이게 학습을 해도 좀 뭔가 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이어를 하나를 좀 늘려서 뭔가 해봤더니 이제는 좀 학습이 됩니다. 이게 학습이 좀 정확하게 되진 않았는데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해서 요 가운데만 이제 그 양수라고 하고 요 바깥쪽은 음수라고 한다라는 걸로 이제 모델을 좀 학습을 한 게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엔 여기가 이제 탄H를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거를 한번 시그모이드를 써보면 이제 뭔가 좀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위에는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예를 들면 여기다 하나를 더 늘려보아서 노드를 하나 더 늘려서 이렇게 이거 한번 시도를 또 해보면,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뉴럴넷 혹은 이런 딥러닝 쪽에서의 어떤 그좀 괴리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인식하는 괴리감은 뭐냐면, 요즘은 이런 뭐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딥러닝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긴 했지만, 또 동시에 다들 그래도 뭐 텐서플로우, 구글에서 뭐 오픈소스로 뭐 라이브러리도 나오고, 뭐 알파고도 뭐 라이브러리들도 사람들이 다 배포를 한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다 오픈소스로 다 나와 있는데, 그럼 그냥 그거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 어려운 거냐? 그 뭐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연구 과제로 제안을 해서 뭐 연구비를 뭐 딴 수주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그냥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왜 연구인가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만큼 좀 데이터 특성이나 아니면 뭐 아까 보셨던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그거에 대해서 잘 동작하는 어떤 모델의 세팅 자체를 찾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좀 찾아와야 되는 과정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한 모델을 취했을 때 이게 뭐가 문제구나. 뭐 예를 들면 뭐 그때 보셨던 오버피팅, 언더피팅. 그래서 모델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더 뭐 복잡하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어느 레이어가 지금 좀 제일 좀 가장 못하고 있는 주원인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 레이어를 뭔가 더 늘려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난리니어 이 액티베이션 유닛이 시그모이드를 쓸 거냐, 아니면 다른 거를 쓸 거냐. 이것도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잘 판단을 저희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과목을 지금 배우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배우시는 두 가지 요소가 이제 forward 및 backward propagation입니다. 그래서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이런 뭐 아까 엑소아처럼 이제 생긴 그런 모델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뭐냐 하면 이게 1이 있는 노드를 저희가 붙여줍니다. 원래는 이 x1과 x2의 뭐 키, 몸무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이 값이 다르게 들어가야지 되겠죠. 그러면 아까 뭐 마이너스 0.8, 0.5, 0.5 이런 어떤 개수가 곱해져서 합산이 돼서 이런 노드 하나를 생성합니다. 근데 그 다음 레이어로 넘어갈 때에는요, 저희가 항상 이게 리니어 모델을 그냥 AX1 플러스 BX2 이렇게만 따지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에 상수를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니어 모델을 만들 때 이런 Y절편을 항상 넣어줍니다. 그래서 Y절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1인 이런 어디셔널 그 상수 노드를 추가를 해주고, 여기에 있는 요 웨이트, 여기에 있는 요 웨이트를 이렇게 조절을 함으로써 요 이제 Y절편 값을 저희가 역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이렇게 이제 선형적으로 모델을 모은 다음에는요, 그래서 이제 이게 0.8,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라 그러면 요거를 이게 이제 세타의 대문자인데요. 이 세타의 대문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 하면 그거를 이제 요 0.8에 해당하는 걸로 나타내는 거, 이런 노테이션을 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첫 번째 레이어에 해당하는 그 인덱스를 이 위에다가 괄호하고 붙여줍니다. 괄호하고 붙여주는 이유는 세타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씁니다. 네, 그 다음엔 요게 이제 이 1번이 뭐냐면 이 타겟 노드에서의 인덱스가 되고요. 이게 1번 노드, 2번 노드가 이렇게 있었고, 그 타겟 노드의 인덱스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소스 노드의 인덱스들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건 좀 노테이션의 디테일인데, 그래도 이 노테이션에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친숙해져야 뒷부분에 좀 어렵거나 뭔가 복잡한 게 나올 때 좀 저희가 그 길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0.5 곱하기 1, 0.8 곱하기 1 마이너스 0.5 곱하기 x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이 로지스틱 펑션 혹은 시그모이드 펑션, 이렇게 저희가 생긴 거 있잖아요. 아까 XOR 게이트 할 때는 저희가 이런 펑션을 썼는데, 이것도 좋은데요. 이거는 이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꺾인 점에서 이제 미분이 불가능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소프트하게 이렇게 부드러운 펑션으로 만들어줘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약간의 선형대수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너 프로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이거의 이제 이너 프로덕으로 이거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그거를 거기서 나온 요 값을,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레이어의 인풋 말고 그 다음 번째 레이어에 있는 첫 번째 아웃풋을 의미를 하고요. 근데 그 첫 번째 아웃풋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출력이 이제 자동차가 아무리 연료를 뭐 많이 넣고 해도 출력이 이제 제한적이 되잖아요. 그 제한적이 되는 거를 요 gx라는 요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서 걸어주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gx라는 요 펑션에 인풋을 넣어줘서 나오는 이게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자동차나 아니면 이거의 출력이 되게 됩니다. 출력이 그래서 항상 0에서 1 사이의 레인지가 되도록 저희가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짜리가 있을 때에는 이거를 노테이션을 어떻게 좀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느냐. 요렇게 또 요렇게. 네. 그러니까 요거에 연결된 요거와 또 요거에 연결된 요거 요 세 개를 또 이렇게 밑에 써갖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가 갖고 있던 인풋 벡터를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여기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한 매트릭스로 크게 덩어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엔 여기에 인풋이 공통으로 다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트릭스 세타라는 큰 매트릭스와 1번의 레이어에 해당하는 세타라는 큰 매트릭스 곱하기 인풋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그러면 2차원짜리 벡터가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g를 각각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걸어줘서 0에서 1 사이의 아웃풋 두 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의 과정이고, 이제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A 요거에다가 여기 이게 1입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해서 네, 이제는 하나짜리만 내면 되니까 벡터가 이제 한 줄짜리가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여기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의 뭐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뭐 너무 쉽죠. 그럼 이거를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그 핸드리튼 디짓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뭔가 뉴런넷을 저희가 만들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엠니스트 데이터는 뭐냐면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가 1인지 0인지 뭐 3인지 4인지 이런 숫자가 어떤 숫자에 해당하게 되는지를 이제 맞추어 주는 건데, 자, 이거를 그러면 인풋으로 저희가 인풋 벡터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요. 이게 이제 픽셀이 하나 둘 이게 한 10개쯤 픽셀이 있다라고 치면요. 이게 10 by 10짜리의 픽셀을 가진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10 by 10에 이제 매트릭스 생각을 하시고, 그걸 이제 흑백으로 나타내니까 가장 까마면 1이고요. 가장 그래도 중간띄기로 어두우면 0.4, 가장 밝으면 이제 0,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요 픽셀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요 픽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인풋 픽셀 맵을 저희가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예, 28개가 이제 일반적인 사이즈인데 여기는 이제 28개보다는 좀 적으니까요. 그 다음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2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가 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인풋 노드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8개 곱하기 28개의 픽셀들이 있으니까 총 784개의 인풋 노드가 있는 뉴런넷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히든 레이어는 저희가 몇 개로 할 거냐, 이게 더 중간이 더 많아 보이긴 하지만 중간이 훨씬 더 적은 건데요. 중간을 예를 들면 한 15개의 노드로 저희가 구성을 한다라고 해보시면, 여기서도 저희가 바로 인풋 다음에 레이어는 이제 4개의 노드를 가지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그렇게 좀 해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한번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넘파이 문법인데,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이제 뭐 이런 뭐 딥러닝이나 아니면 뭐 매트릭스나 아니면 뭐 이런 머신러닝들을 다 다루는 어떤 파이썬의 어떤 기본적인 라이브러리인 이 numpy를 통한 문법이 되는데요. 자, x는 이런 벡터고요. 784 곱하기 1짜리의 인풋 컬럼 벡터입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컬럼 벡터. 그 다음에 w1, 여기 있는 w1 있잖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아까 예제를 보시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이 파라미터 전체 세트. 그럼 이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됐나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2x3짜리의 매트릭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로가 2줄, 세로가 3줄. 그러면 가로 줄수에 해당하는 게 곧 아웃풋에 있는 노드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에 두 개 노드가 있었으니까 여기가 2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로 줄의 개수는 저희가 인풋에 해당하는 인풋 노드 개수가 이제 이 세로 줄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x가 784 인풋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이즈는 뭐냐 하면요. 이쪽 인풋에 이제 784개의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가 상수를 추가시켜주기 위해서 1을 추가를 하죠. 그러면 총 785개의 인풋이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이에 있는 매트릭스는 사이즈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세로줄이 785개의 이런 세로줄이 785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로줄은 저희가 여기서 15개의 히든 레이어를 쓴다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에 15개의 줄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파라미터들의 덩어리를 하나의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W1이라는 게 첫 번째 레이어에서의 이게 W1이 되고요. 첫 번째 레이어에서의 코에피션트, 가중치들의 집합이 되고, 그거는 여기서 보시듯이 15 곱하기 784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슷하게 이 두 번째 레이어는 어떻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두 번째 레이어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이 모델을 설계를 하는 것은 이제 0부터 9까지가 각각 이제 얼마만큼의 확률이 되어야 될지를 나타내주는 노드로서 이제 총 10개의 노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노드 하나하나를 그 해당 디짓을 정해줘서 이 노드는 0이 지금 들어온 이미지가 0인 디짓에 해당하는 확률을 주고, 그 다음 번째 노드는 이 주어진 핸드리튼 디짓이 1일 확률을 주는 노드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총 10개의 아웃풋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풋은 이 전에서 이제 15개가 넘어왔고 또 플러스 1 상수를 또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의 아웃풋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W2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숫자들을 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뭐 숫자들을 세고 있는데, 사실 좀 딥러닝 관련해서 이렇게 좀 그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 좀 해보시면 거의 이 숫자 싸움입니다. 이 숫자 싸움. 이 곱해주는 거는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 곱은 그냥 그냥 이런 다 프로덕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매트릭스와 벡터 혹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그냥 펑션으로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이즈는 저희가 줘야 됩니다. 모델한테. 이 사이즈를 머릿속에서 잘 생각을 해서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해줘야 에러가 없이 잘 돌게 됩니다. 이 사이즈 문제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나 LSTM이나 RNN 같은 경우를 배우실 때는 이게 좀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거의 숫자 싸움이라고 보시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x라는 784개짜리의 이 인풋 벡터들을요, 여기다가 이제 1, 요 위에다가 이제 1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추가해서 785개짜리의 인풋을 구성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A1이라고 하고, 이 1을 이 벡터로 이렇게 쭉 세로로 붙여주는 게 이 numPy에 있는 요 concatenate라는 펑션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0은 뭐냐면 이거를 세로로 붙여라라는 뜻입니다. 옆으로 붙여라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한 파라미터가 부가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좀 설명을 한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엔 여기가 이제 요만큼의 사이즈가 W1이라는 건 아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엔 이제 이 곱해주는 게 그 다음 스텝입니다. 인풋이 이제 A1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엔 그것과 이제 W1을 저희가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있었던 이 매트릭스와 이 파라미터 세트 이 덩어리와 저희가 인풋 벡터를 이렇게 두 개를 요 순서로 곱해줬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W1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인풋에서 해당하는 저기 인풋 벡터를 A1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 전에 컨캐트네이트에서 여기다 1을 여기다 붙여줬었죠. 네. 그리고 1을 보통 이제 맨 위에다가 붙여줘야지 사실 정상인데, 편의상 그냥 밑에다 붙여주게 됩니다. 밑에다 붙여주는 게 아까 그 컨캐트네이트가 하는 펑션이 하는 역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 프로덕은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어서 요 A1과 죄송합니다. W1과 파라미터 덩어리와 이 인풋에 해당하는 컬럼 벡터를 곱해준 게 됩니다. 네, 그럼 매트릭스와 이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요 Z2는 Z2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15디멘전이 나오게 됩니다.
왜 15디멘전이 나오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론 매트릭스에서 이쪽에 이제 7, 8, 5디멘전의 인풋 벡터가 곱해지고요. 나오는 벡터는 이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15디멘저널짜리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마치 여기서 이렇게 두 줄짜리를 곱하면 이 두 줄짜리에 일단은 여기에 해당하는 두 줄짜리 여기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다가 저희가 아까 파이어링 그거가 이제 한 개가 지어지고 그 파이어링을 이제 0에서 1 사이에서 이제 출력을 0에서 1 사이로만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바로 요 15디멘저널짜리 벡터들을 시그모이드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 시그모이드라는 펑션은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따로따로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매핑을 해주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그게 곧 A2, 즉 두 번째 레이어 혹은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의 얘가 이제 내주는 출력이 됩니다. 출력 세트가 됩니다. 15개의 출력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엔 이 15개의 출력에다가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 놓은 우리의 출력에다가 1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16개짜리의 인풋을 저희가 준비를 해주고요. 그게 이제 A2로 다시 덮어 써서 1을 더 추가를 해줬고 A2를 요 W2와 곱해줍니다. 그러면 W2는 아까 이 15개다 플러스 1개 한 다음에 그걸 10개의 아웃풋으로 내주는 거죠. 10개의 아웃풋으로 내줬고 그 다음에 그걸 그거를 이제 그걸 다시 시그모이드를 또 겁니다. 10개의 아웃풋이 이제 나왔고 그 10개의 아웃풋에다가 시그모이드를 걸어줌으로써 최종적인 액티베이션 인풋 그리고 인풋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세 번째이자 우리 아웃풋 레이어에서의 아웃풋 값을 0에서 1 사이에 10개의 어떤 값으로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forward propagation 혹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왼쪽에 만들어 놓은 뉴럴넷을 코드로 그대로 적어 놓은 어떤 과정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쉬울 것 쉽다라고 느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값이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 저희가 그러면 뭘 학습을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뭘 기준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냐? 저희의 세팅은 항상 이제 슈퍼바이즈 세팅에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이미지를 줍니다. 그럼 이게 이 앞단에서 들어가죠. 그러면 어찌됐건 여기에 파라미터가 W1과 W2라는 파라미터가 처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드 된 값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니까 완전 이상한 값을 주겠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쭉쭉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쭉쭉 끝까지 가본 값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디짓 0,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실제로 이제 1이 들어갔을 때 이게 0에서 1 사이의 값을 주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이제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파지티브가 될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0이 몇 퍼센트일 거냐? 이 모델에 의해서는 0일 확률이 0.1%라는 얘기가 되고요. 1이 몇 퍼센트일 거냐? 1일 확률은 0.8%, 그러니까 80%라는 뜻이 되고 2가 될 확률은 얼마냐? 30%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합이 왜 1이 되도록 구성을 안 했냐? 각각이 될 확률이 나오는 거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그모이드를 썼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걸 쓰면 여기 이제 아름답게 이제 모두가 합이 1인 어떤 저희가 실제로 생각할 수 있는 10개 중에 어떤 10개의 분포, 10개의 가능한 값을 가진 확률 분포로 저희가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펑션을 이제 시그모이드를 살짝 이제 그 소프트맥스라는 걸로 싹 바꿔주면 또 알아서 얘가 또 해줍니다. 어쨌건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른 확률들에 비해 그래도 0.8인 애가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1일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이제 오케이입니다. 이건 좋은 거죠. 근데 거꾸로 우리 모델이 이제 랜덤하게 막 이니셜라이즈가 된 마당에 만약에 이렇게 아웃풋을 줬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애들은 다 되게 작고 5일 확률이 이제 80%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5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얻어낸 이 인풋을 이 네트워크에 쭉 통과를 시켜서 아웃풋을 얻어낸 요 값과 저희가 원하는 값은 뭘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기 때문에 이거는 1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저희가 원하는 어떤 타겟 벡터는 뭐냐면 이 1에 해당하는 확률은 100%고요. 이 0에 해당하는 확률은 0%, 2에 해당하는 확률 0%다 0%로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이걸 그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핫 벡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얼마나 다른지를 저희가 비교를 해줍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그냥 저희 지금 실제로 모델이 내준 아웃풋과 저희가 원하는 벡터와의 그냥 차이를 빼서 그냥 하나하나 차이의 제곱에 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0이어야 되는데 0.1이내는 0.1만큼의 로스가 발생이 됐으니까 0.1의 제곱을 더해주고요. 0.2는 실제로 거꾸로 1이어야 되잖아요. 100%가 되는데 20%밖에 안 된다 그랬으니까 0.8만큼의 로스를 발생시켜서 0.8의 제곱을 해주고요. 또 0.3이내는 또 0과 비교를 했으니까 0.3의 또 제곱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하나마다의 그 로스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거를 다 더해서 더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1에 대해서 요 이미지에 대해서 이 모델이 지금 얼마나 잘 못했느냐? 바로 이만큼 잘 못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미니마이즈를 해야 되고요. 그 미니마이즈를 이제 저희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넘어갔을 때처럼 이거를 이렇게 스퀘어드 로스를 쓸 수도 있지만 아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썼던 게 정확하게 스퀘어드 로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그모이드에서는 이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쓰던 로스 펑션을 쓰면 요렇게 좀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스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요 노드에서는 원래는 0이어야 되는데 이제 0.1이 나온 거잖아요. y 값이. 그러니까 predicted 된 y 값이. 그러니까 여기에 0.1을 주고요. 실제로 yi는 뭐냐? yi는 이게 0이냐 아니냐에 대한 레이블을 나타내는 거고 실제로 yi는 true 레이블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디짓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yi는 이제 0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만큼 없어지고요. 이만큼은 이제 얘가 0이니까 이제 얘가 1이 되면서 이 로스가 실제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제 0.1이 1 빼기 0.1 갖고 0.9만큼이 이제 로그의 0.9만큼의 실제로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로그는 어쨌건 단조 증가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걸어줬으니까 단조 감소하는 걸로 바꿨고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가 더 로스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많이 발생이 된 걸로 취급이 돼야 되고 이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거꾸로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y 해시 predicted 값이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잘한 게 되고요. 이 값이 커지니까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값이 작아지니까 더 못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이제 요게 로스로서 저희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소프트맥스라는 걸 썼을 때 사용하는 로스가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오늘 좀 하고 포워드는 그래서 거의 다 했는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또 중요한 이제 백프랍에 대한 것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간
저도 이상 들은 거 있는데 왜냐면 시간이 딱 됐을 때 너무 기다렸는데 시간이 안 맞으면 나중에 시간 맞추려고